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은요 99번째로 맞이한 어린이날입니다. 1922년 5월 1일 첫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아이, 애, 사내에, 계집애 함부로 불리기 일쑤였죠. 소파, 방정환을 비롯해 뜻있는 분들이 색동회를 만들었고 어린이라는 말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존엄성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이듬해인 1923년 5월 1일 처음 열린 기념식에서는 어린이 선언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여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폭력과 학대의 그늘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변한 게 없는데요. 100년이 되는 내년에는 좀 더 밝은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요끈, 캐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달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엔픽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픽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엠픽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좀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안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5월 5일 어린이날 수요일 라디오 오늘은요. 1부에서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가정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아동학대 사건 끊이지 않고 있죠. 경북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박정환 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많은 국가가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죠.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나라 경제와 또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 2005년 대비해서 50에서 52%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럼 다른 나라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대비해서 26% 목표를
46%로 20%포인트나 더 높였고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2005년 대비 30%에서 36%로 높였습니다. 네. EU 같은 경우에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본이나 EU,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발표하면서 세계의 모범을 보인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만 계속 고수를 했는데요.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피크를 치고 2060년 정도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제로화 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 글로벌 기후변화를 주도한 거에 따른 반감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 캐나다, EU는 많이 늘렸는데 중국은 그대로 하는 건 미국이 주도한 이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이다.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해선 이게 교토 의정서도 있고요. 또 파리 기후협약도 있는데 기후변화 정상회담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2005년도에 발효된 도쿄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37개 선진국만이 참석을 했던 네.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의정서고요. 네. 2015년에 채택된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포함해서 195개국이 신기후 체제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네. 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에서 1.5도씩까지 제한시키자는 목표하에 5년 만에 당사국이 탄소 감축 목표를 지켰는지 검토하게 되고요. 네. 또 새 목표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각국이 제시한 목표만으로는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없다는 게 사회 검증이 되면서 이번 40개국 정상들이 모인 기후변화 서밋에서는 CO2 배출 감소에만 그치지 않고요. 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된 새로운 리커버리 대책을 통해서 고용 창출을 하겠다. 또 탄소화를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새로운 방안이 이번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협약 모두 다 온실가스 줄이겠다는 거긴 하지만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G2 국가 이런 힘 있는 국가가 약속한 목표치는 어떻게 보세요? 지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은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중국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2억 1천만 킬로와트로 미국의 2배 정도 되고 있고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2억 킬로와트로 미국의 3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에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석탄을 60% 의존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낮춰야지만 되는데 문제는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 수급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바람 없는 날,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축전 설비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는 민간에게 비싼 고정 가격으로 계속 매수해 줘야 되는데 두 나라 모두 러시아든 중국이든 지방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좀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약속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이런 비난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국경 탄소세를 도입하는 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또 중국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온실가스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인데요.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생성이 됩니다. 최근 석탄 발전이 크게 늘었고요. 자동차 배출이 크게 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온실가스 발생의 80% 전후가 이산화탄소고요. 나머지 한 15% 정도에서 20% 되는데요. 메탄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요. 소나 양, 염소처럼 채식동물의 방귀나 트림 같은 쪽에서 배출되는 가스입니다.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가스가 하루에 600리터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취제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세정제 그리고 커피나 빵에 얹어 먹는 생크림을 만들 때 쓰는 휘핑 크림의 제조에 쓰이는 이산화탄소 질소도 상당 부분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네. 또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하는 프리온 가스죠. 소위 말해서 자동차라든지 가전용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매제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판에 쓰이는 세정제에 쓰이는 쪽에서도 상당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석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이런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세계 9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네. 2018년 대비해서는 한 단계 내려왔는데요. 규모로는 6억 1,100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는 중국에 비해서는 17분의 1 수준이고요. 미국에 비해서도 9분의 1. 인도와는 4분의 1,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도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용 발전소를 자연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또 메탄가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물용 사료와 관련해서도 친환경 쪽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세정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용 냉매가스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기후변화 느껴질 정도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사실 잘 알기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네, 세계는 에너지 연소에 의해서 CO2 배출량이 35기가톤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세계가 손 놓고 계속 있는다면 2050년에는 50기가톤으로 급증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세계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대비 4.8도씨 정도까지 또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0년 시점에서는 최소 인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500만 건의 질병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고요. 1년에 15만 명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연간 사망자 수가 25만 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상존하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데요. 이제 앞으로 막대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여기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지구온난화를 막는 게 지구의 최상의 목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정말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의 수치인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제로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축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가축과 더 많은 전기 발전 시설이 필요한데 과연 제로화가 가능한 걸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지구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로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산림 녹화라든지 해조를 통한 광합성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최성책은 아무래도 산림을 조성해서 광합성 작용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해상의 김이나 다시마 같은 해상 양식장의 면적을 늘리면은 해초에 의해서 CO2 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이 세계 각국에서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또 해상 오염으로 인해서 양식장 면적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흡수량을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인류가 성장이 빨라지고 또 광물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CO2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와 비례해서 기후변화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계 각국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새로운 그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하는 길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로화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서 흡수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공장 가동 중단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거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기 중에 CO2를 제거하는 방법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CO2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콘크리트가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신규 건축물이라든지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서는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각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컴퓨터라든지 DVD, 단열재, 의류, 화장품 용기에 재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급시키는 방안도 현재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서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번 기후변화 서밋을 통해서 각국이 CO2 흡수를 하거나 제거하는 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또 생산 제품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그래도 기술이 좀 발전을 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많은 것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네요. 또 세계 각국이 뛰어들고 있는 미래 친환경 사업도 있다던데 이건 어떤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종 에너지 수요의 한 20% 정도는 수소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풍력이나 태양광 수력 같은 부분들이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1억 1,500만 톤인데 앞으로 30년 정도까지는 5억에서 8억 톤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활발한 수소 산업은 그린 수소 자동차 도입인데요. 네. 각국이 이제 보조금을 줘서 비싼 수소 자동차를 싸게 보급하는 안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수소 같은 경우는 운반 시 마이너스 253도씨까지 액화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현재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앞으로 철강이나 시멘트, 운송같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탄소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2050년까지 15조 달러가 이 분야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연간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수소 관련해서는 8천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와 관련된 산업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제 투자가 되거나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소 관련한 산업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최고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경쟁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제로화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가솔린 차량보다는 연료 전지 자동차라든지 전기차와 같은 에코 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내연기관은 에코 자동차를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기술 발전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발전 전용 엔진뿐만 아니라 구동용 모터를 조합한 이파워를 장착한 차량들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편리성
특성까지 함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연기관을 앞설 가능성이 큰데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중앙에 배치하기 때문에 전후의 무게 배분이 상당히 좋고요. 네. 또 최근 들어와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커브길에서 더 스피드를 내는 이런 힘이 내연기관보다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더욱이 2030년대 이후에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6G가 보편화가 되게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만큼 궁합이 좋은 차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신차 판매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와 관련된 조종석이라든지 또 차량 제어, 그리고 자동차용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운전 컴퓨터 플랫폼을 탑재한 차량들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요. 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대의 카메라가 연산 능력이 초당 400조 정도를 연산하면서 주변을 살핀다고 합니다. 네. 또한 주행거리도 1000km까지 늘어가면서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속속 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전기차는 유지 관리 비용도 거의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 추세가 전기차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영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 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 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환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소중한 아이들이 학대받는 일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참 많은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박정환 관장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참 아동 학대는 매년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뉴스라는 게 좋은 뉴스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뉴스가 끊이지 않는 듯합니다. 시민들은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아동학대가 왜 이렇게 심각하고 또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참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장에서도 그런지 실제로는 코로나19 이후로 발생 건수는
좀 많이 줄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아동학대 당한 그런 피해 아동하고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코로나하고 아동학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한 20-30%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이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신고 의무자들에 의한 신고 의무자라고 하면 뭐 학교 선생님 혹은 뭐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집단 시설들이 대부분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봐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실질적인 신고 건수는 줄었고 신고 건수는 줄은 반면 발견되어지는 아동학대의 수위는 생각보다 뭐 사망 사건이나 아동학대 치사라든지 좀 수위 높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줄은 게 아니고 신고 건수가 줄은 거군요. 그렇죠. 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네요. 아동학대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니까 들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빈도가 더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신고가. 네네. 그래서 발견되는 빈도는 더 높아진 거고요. 네. 근데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그렇죠. 아동학대 사건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좀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최근 들어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된 아동학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곳이라서 CCTV가 의무화된 시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3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졌을 때 뭐 경찰이든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출동했을 때 CCTV가 있다 보니까 뭐 3개월치 혹은 6개월치 요즘 뭐 포렌식까지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가 흔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집 없는 것처럼 뭐 작은 신고였지만 CCTV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작고 뭐 작은 것 혹은 뭐 큰 건 다양한 학대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비슷한 단체인 뭐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까 신고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학대가 있었는지를 이미 지나간 날짜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은 유독 더 확실하게 발견되는 것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적발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도 참 그렇군요. 그럼 다른 뭐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전화 주시는 분 아나운서 집에 네. 만약에 CCTV가 있다고 했을 때 네. 3개월치, 6개월치를 만약에 뒤지면 자녀가 있는 집이라 가정하고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않을까요? 그 어떤 형태로든 아동학대는 한 건도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로서는 언론에서도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참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맞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CCTV가 없으니까 확인도 힘들고요. 근데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는데 확인이 힘들다. 이러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봐야 될까요? 먼저 이 아동학대 징후라는 것이 사실상 케이스별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범죄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으로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1차원적으로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일단 많아야 되겠죠. 뭐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눈다든지 뭐 아이의 눈빛은 어떤지 뭐 아이가 아파하는 건 없는지 혹은 힘들어하는 건 없는 건지 혹은 뭐 목욕이나 뭐 이렇게 뭐 샤워를 시킬 때 어디 멍이 든 건 없는지 이런 스킨십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아동학대로 뒤늦게 발견되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가정 내에서 그 가정 내에서도 아동들이 좀 소홀해지는 경우도 좀 다수가 있었고 시설에서도 오랜 시간 학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호자 또한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이의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그 징후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뭐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CCTV를 달았을 때 3개월 동안 그걸 쭉 봤을 때 아동학대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말은 때리는 것만, 신체적 학대만 학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체적 학대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법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뭐 신체적 학대 혹은 정서적, 성적, 방위학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할 때 이게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아동의 권리를 짓밟은 부분이 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동에게 부모가 지도 없이 뭐 부모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아동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든지 네. 이거 자체도 학대 행위로 봐지고요.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 행위라고요?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가 이제 하교를 할 시간인데 부모님이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아동 학대입니다. 네, 그만큼 선진화될수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한 권리 보장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학대라고 하면 특히 아동학대라고 하면 좀 아동학대 범죄 뭐 정인의 사건과 같은 뭐 아동학대 뭐 살인 이 정도 수위를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실질적인 법령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와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이 수준은 지금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부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훈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잘못된 훈육은 또 이게 아동 학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이런 학대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아동들이 생활하는 모든 뭐 반경에서 뭐 부부 싸움도 당연히 네. 아이들이 부부 싸움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뭐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부모님이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고 정서적인 심리적으로 이렇게 굳은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신 성인이라면 아마 그런 마음들은 아마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신체적인 거야 때리면 어쩌면 좀 빨리 아물 수 있지만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음식을 잘 뭐 차려 먹는다든지 환경이 뭐 깨끗하지 못해서 좀 불쾌하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많은 가정 내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부분에서는 체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체벌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체벌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체벌이라고 말하지 않고 훈육이라고 말을 하죠. 네. 네, 근데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훈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문제사항을 부모님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행해지는 어떤 물리적 혹은 심리적 어떤 권리를 행사하시는 행위를 훈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대부분 생각하시는 99.9%는 체벌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야 보다 바람직하게 아이에게 훈육할 수 있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학습을 하신다든지 그거와 관련된 어떤 실천 기법을 배우신다든지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내가 부모님한테 나도 자랐던 그런 학습을 또 내 자식에게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대가 20년, 30년 지났던 스킬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하고 계시는 훈육은 대부분 체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체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체벌 혹은 훈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체벌을 통해서 아이가 일시적으로는 말을 듣는 것 같고 무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체벌로 인해서 느끼는 정서적인 불편함이나 정서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체벌을 하시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네, 훈육은 체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이가 매일 자라듯이 부모님들도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경북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박정환 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여론조사 가지고 사회를 분석을 해볼 텐데 네. 먼저 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이 됐는데 추천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잘 맞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발언에 대한 여론 반응이 나왔다고요? 어린이날에도 정치는 계속됩니다. 네. 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월요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을 받았는데, 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신임 검찰총장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네. 과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KSY가 TV에서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선 기준이 대통령 국정 철학과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총장은 중립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국정 철학 공유는 중요치 않다가 10명 중 6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검찰총장도 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은 25.7%로 나타나서 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좀 머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우리 청자분들께서도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거론되기 전까지는 거의 언급이 안 됐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니까 무명이에요. 이름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30일부터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언급량이요. 빅데이터에서. 그러다가 결정이 되는 5월 3일 날 가장 높았습니다. 누구지? 누구길래? 이러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는 결과였는데 네. 제가 왜 흥미롭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김호수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까지는 김호수를 입력했는데 빅데이터에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입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성윤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과 좀 가깝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 계속 나오다가 지명되고 나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이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되자마자 가장 연관도가 높은 건 이제 법무부. 네. 법무부와 뭐 관련이 있었던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겠구나.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영향을 많이 주겠다. 검찰 개혁이 아주 연관도가 높은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 부정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누군지부터가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름이 먼저 떴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하고 모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TK 인사입니다. 네, 우리 이 안동 MBC 방송 들으시는 분도 건너서 아이고 내가 진짜 가이가 이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고향이 상주입니다. 상주. 네. 곡감으로 유명한 우리 상주인데요. 그렇죠. 한국갤럽에서 물어봤습니다. 지난 이제 자체 조사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김부겸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인지 물어봤는데요. 적합하다가 34%, 네. 적합하지 않다가 18%, 그다음에 모르는 무응답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긍정과 부정만 놓고 보면은 긍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좀 김부겸 전 장관 그러면 좀 중도적이고 또 그동안 또 쓴소리도 하기도 하고 바른 소리를 많이 했던 또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할 텐데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적합하다가 45%로 적합하지 않다 18%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 아이가 하는 정서가 상당히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는데 네. 뭐 라인펀드 부동산 쟁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게 돌발 변수가 될까요? 글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걸림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자녀와 관련해서 사위와 관련해서 라인펀드 의혹인데 그건 뭐 자녀와 또 아버지인 김부겸 총리가 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다분히 김부겸 개인에 대한 청문회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코로나 백신, 부동산, 남북관계, 또 검찰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이 김부겸 후보자가 받게 되는 그런 청문회의 가능성이 높고요. 또 참고인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네. 김경률 회계사. 그러니까 이 현 정부의 조국 전 장관 이슈, 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이슈들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부겸 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TK 민심을 현 정부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또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또 정부에 관련된 예리한 송곳 질문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또 2030 세대, 이른바 MG 세대라고 그러죠. 이들의 또 민심도 이 청문회의 질문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돌발 변수는 그렇군요. 민주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가 선출이 됐고요. 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만 결정이 됐는데 이런 관련 여론조사도 있죠? 강진희 아나운서가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말 못하죠.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돌발 질문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자,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에 의뢰를 했는데 지난 5월 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딱 남아있는 한 사람이 관심이 있는 당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높은 비율이거나 압도적이지는 않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18%로 나타났고요. 네. 가장 주목받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지금 대표 대행은 13.4%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25.9%, 주호영 이 대표 대행이 22.8%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후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조사 이제, 결과를 그렇죠.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 궁금하시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당심이 70%거든요. 네. 당은 당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보다는 이 당심이 중요하고 또 당심의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남 민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남권 당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 조사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는 영남 대표가 좀 부담스럽다. 이른바 영남 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당원들 여론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아니 우리 영남에서 대표하면 왜 안 되냐 이런 또 저항감이 생길 수 있고 또 당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또 2030 이른바 MZ 세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일부러 한번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 MZ 세대 바로 이제 20대, 30대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강대 아나운서도 아마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 네. 이 MZ세대의 그 지지율이 얼마나 변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지지율이 2030 세대 지지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였나요? 94%예요. 아, 그렇게 높았었군요. 네. 네. 한국 갤럽 기준이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2017년 5월 달에 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94%, 30대 지지율이 94%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최근 4월 13일, 15일 올해입니다.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7%, 30대의 지지율 33%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네요. 네. MZ세대, 2030 세대의 반란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MZ세대가 결정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걸 요즘 제가 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Z세대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번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